이어서 광수신기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신기 설계 시 고려사항, 그리고 디지털 광수신기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광다이오드의 잡음, 잡음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 첫 번째는 동작 파장과 비트율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작 파장. 그래서 어느 파장에서 이 광다이오드가 동작하는가. 그래서 광다이오드를 구성하는 반도체에서 결정이 되는데, 인듐 갈륨 아스나이드 포토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550 파장대역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파장이 어느 파장이냐에 따라서 그 포토 디텍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비트율은 광다이오드의 대역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 시스템에서 얼마나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냐, 그 전송 속도하고 이 광다이오드의 대역폭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비트율이 빠른데 디텍터가 빠르지 못하면 이 비트율을 제대로 분해를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신 감도입니다. 그래서 측정 민감도라고 하는 수신 감도, 설계 목표에 맞는 비트 오율, 이게 우리가 비트 오율이라 하는 것을 이제 뒤에 배울 텐데, 이 비트 에러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 에러 레이트, 얼마나 에러와 그 다음에 신호 대비 에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에러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예를 들어서 0인 신호를 1로 인식하거나 1인 신호를 0으로 인식하는, 이게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에러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신 감도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신 감도는 비트율이 증가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비트율이 빨라지면 디텍터의 수신 감도는 느려집니다. 비트율이 빨리 해주면 수신 감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려사항은 동작 범위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 동작 범위. 그래서 수신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입력 신호의 범위가 되겠죠. 입력 신호의 범위가 되는데, 그래서 최소, 이 수신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측정 파워는 수신 감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디텍터가 또 최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전력까지, 이 전체 얼마의 범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가를 동작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많은 낮은 파워부터 아주 높은 파워의 광 입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동작 범위가 낮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 입력 전력이 낮은데 그거보다 더 높게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그 위에 입력 전력, 기준이 된 입력 전력보다 더 높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감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파장, 동작 범위까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디지털 광수신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광신호가 들어와서 검출기는 포토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포토 다이오드에서 측정을 하고, 그것을 증폭기를 통해서 이 신호를 증폭한 다음에 판별 회로를 통해서 이게 0인지 1인지를 판별을 하고 전기신호로 0신호 또는 1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전체 과정을 이제 하는 장치를 광수신기라고 합니다. 디지털 광수신기의 기능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신호가 들어오고요. 광다이오드에서 이 신호가 전기신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우리가 역방향의
IS를 걸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전기 신호로 바뀐 이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전치 증폭기라고 해서 한번 증폭이 됩니다.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폭기를 통해서 또 적당한 파워로 이렇게 증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볼 로페스 필터를 통해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판별회로를 통해서 0과 1 신호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전위 처리단, 전위 처리단이라고 부르고요. 뒷부분을 선형 채널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부분을 데이터 복구 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그 광수신기의 모형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지금 단위가 없는데 요게 대략 한 미리 단위가 아닌 것 같고 요게 한 1cm, 2cm? 여기 이쪽 폭이 한 1cm에서 2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큰 것은 한 3, 4cm 정도까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전위 처리단이 되는데, 그래서 전위 처리단에는 이제 광 다이오드하고 전치 증폭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증폭기는 프리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폭기 앞단에 증폭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한번 이제 이런 전치 증폭기를 둔다는 거죠. 전치 증폭기는 광 다이오드의 출력인 미세한 전류 신호를 전압으로 바꿔서 다음 단에 주 증폭기에 처리하기 쉽게 한번 미리 증폭을 해주는 목적을 가집니다. 추가로 잡음이 더해지지 않게 저잡음 증폭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신호 자체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이 증폭기에서 잡음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음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전치 증폭기 설계에 따라서 광수신기의 응답 속도와 수신감도가 크게 좌우됩니다. 응답 속도와 수신감도는 일반적으로 절충관계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응답 속도가 빨라지면 수신감도는 떨어지고 응답 속도가 떨어지면 수신감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절충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응답 속도를 가지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비트율을 가지냐를 가지고 응답 속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수신 감도가 떨어지면 이제 이런 또 다른 증폭 회로를 통해서 이것들을 증폭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치 증폭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임피던스 전치 증폭기라고 해서 광 다이오드의 부하 저항을 아주 크게 해서 만든 전치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하 저항이 있고 광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치 증폭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 저항을 아주 크게 해서 증폭을 한 거죠. 그러면 부하 저항이 크면 입력 전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수신 감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열 잡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잡음이 발생해서 수신 감도에 영향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전압이 높아지지만 잡음도 함께 증가가 된다. 아니죠. 수신 감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열 잡음이 이제 감소해서 수신 감도를 향상시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열 잡음을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은 이제 이 R이 로드 저항이 증가하니까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역폭을 그 대역폭식이 이렇게 됐었죠. 2파이 RC분의 1. 그래서 R은 로드 저항이 커지면 대역폭이 줄어든다. 대역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폭이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수신 감도는 좋아지는 대신 대역폭이 감소하는 것이 이런 고임피던스 전치 증폭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임피던스 전치 증폭기는 수신 감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부하 저항을 줄여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감도는 좋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역폭을 높여주기 위해서 대역폭을 넓혀 등화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등화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전치증폭기를 통과한 후에 등화기라고 하는 걸 둡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치증폭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 측정하고 이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의 한계에 의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에 역으로 해서 이제 그 고주파에서 증폭이 되도록 하는 이 등화기를 줍니다. 이렇게 고주파 대역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를 두는데, 그래서 대역폭을 F에서 F2로 이렇게 요만큼 증가를 시켜주는, 그래서 F1이었다면 F2만큼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 있도록 이 등화기라고 하는 회로 장치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다. 대역폭을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임피던스 전치 증폭기는 이제 되무김 증폭기를 사용해서 높은 대역폭과 높은 수신 감도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저항을 여기에 앞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 이 전치 증폭기의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R이 아주 크더라도 전치 증폭기 입력단을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G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이 전체적으로 대역폭이 G만큼 더 커지게 되는, 그래서 수신 감도도 좋아지고 대역폭도 좋아지는 이런 그 트랜스 임피던스 전치 증폭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전위 처리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처리된 증폭된 신호가 이런 선형 채널로 오게 되는데, 전위 처리단에서 출력을 증폭해서 광 다이오드의 입력 전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증폭 출력이 일정하도록 이렇게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증폭기 출력은 잡음을 제한하기 위해서 로패스 필터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증폭된 신호를 이렇게 로패스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아주 고주파의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로패스 필터의 이런 그 컷오프 프리퀀시는 그 비트 오율의 주파수보다 작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하는 주파수를 이렇게 로패스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로패스 필터는 주로 이제 증폭기의 출력 전압의 모양을 조절해서 심벌 간섭, 인터 심벌 인터피런스, 심벌 간섭, 두 개의 신호를 서로 이웃하는 두 개의 신호가 서로 간섭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선형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데이터 복구 회로를 통해서 이제 0과 1을 판별해주는 그런 판별 회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수신기는 주로 이제 3R 수신기를 통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수신기의 복잡도에 따른 이제 분류를 보면 첫 번째 식별 재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리앰플리피케이션, 그래서 증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신 신호, 이제 그 보내주는 신호가 이런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면, 깨끗한 신호를 보내주면 수신단에서 세기는 줄어들고
그 노이즈가 증가된 이런 신호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텍터에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리앰플리피케이션에서 이게 증폭하는 거죠. 이 노이즈와 신호를 동시에 같이 증폭이 되는 이 상태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식별 재생한 후에 파형을 그 정형해 줍니다. 이게 리쉐이핑, 파형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파형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회색 부분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신호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움직인 타이밍 지터라고 부릅니다. 타이밍 지터. 이 신호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이런 그 회색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회색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이밍 지터는 존재를 하고 모양만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타이밍까지 완전히 추출해 줍니다. 리타이밍 해서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맞춰주는 단계가 3R. 보통 이제 3R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파장을 재할당해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참 뒤에 배울 WDM이라는 데서 이제 파장을 특정한 파장으로 출력을 해줄 때, 그래서 이제 파장에 맞는 빛을 출력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Relocation of Wavelengths까지 해서 R이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그래서 1R, 2R, 3R, 4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 타이밍 지트를 제거하고 또 완벽한 이런 그 파형을 만들어서 판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잡음을 고려한 광다이오드의 출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오면 광전류를 만들죠. 그래서 광전류를 만드는데 빛이 일정하게 들어와도 전류가 일정하게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신호가 위아래로 이렇게 플럭체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이즈 또는 잡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내면 그 광전류가 되겠죠. 이 신호에 대한 평균을 내면 광전류가 되는데, 이것이 노이즈가 얼마나 많으냐 또 적으냐에 따라서 그 0과 1을 판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전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IP, 시간에 따라서 이게 IP가 움직이죠. 그래서 그것의 IP의 평균, 광전류가 되고요. 플러스 I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P 광전류, 출력되는 광전류 대비 INT는 잡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움직이는 잡음에 대한 전류, 잡음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잡음은 이제 산탄 잡음하고 열 잡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산탄 잡음과 열 잡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탄 잡음이라고 하고요. 샷 노이즈라고 합니다. 샷 노이즈. 그래서 이렇게 총을 빵 쐈을 때 발생한 노이즈라고 해서 샷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불규칙한 전자의 생성 때문에 발생하는 광전류의 잡음 성분이다. 그리고 산탄 잡음의 영향을 포함한 광전류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IPT는 IS, 이게 샷 노이즈 할 때 샷을 S라 표현해서 IST다. 그래서 이렇게 샷 노이즈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산탄 잡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략 스펙트럴 밀도라고 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SSF,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산탄 잡음이라 그러면 이것을 이 산탄 잡음의 주파수에 대한 파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 파워를 다 검출을 해봤더니 주파수에 의해서 일정한
백색 잡음이더라.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백색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에 따라서 파워가 변하지 않는 모든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이 산탄 잡음은 모든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잡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백색 잡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을 살펴봤더니 이 분산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산은 로의 제곱에 EQIP 델타 F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IP는 광전류죠. 입력된 광전류, 발생되는 광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산탄 잡음의 분산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델타 F는 주파수입니다. 이 밴드위스, 수신기의 밴드위스, 대역폭, Q는 전하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암 전류, 우리가 다크 커런트를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다크 커런트,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발생하는 전류가 이런 다크 커런트인데, 그 다크 커런트까지 포함하면 IP 플러스 ID의 델타 F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산탄 잡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산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델타 F는 수신기의 대역폭이고요. 그래서 광다이드 이후에 전자 회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치 증폭기라든지 이런 걸 통과하면서 그 수신기의 대역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그 후에 그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수신기의 대역폭은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에 의해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0.5에서 R까지, R은 이제 비트율, 예를 들어서 10기가다 그러면은 최소 5기가, 그 10기가의 절반이니까 5기가보다 크고 10기가보다 작은 그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전력이 없을 때는, IP가 제로일 때는 산탄 잡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들어와야지 발생하는 것이 산탄 잡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0 신호하고 1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없을 때는, IP가 제로일 때는 산탄 잡음이 없어요. 그 이상적으로. 그리고 1일 때는 산탄 잡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광전류와 함께 산탄 잡음이 함께 생겨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광신호가 존재할 때만 산탄 잡음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런 그 신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없을 때도 이런 식으로 산탄 잡음이 생깁니다. 이게 샷 노이즈가 이렇게 생기고, 이 신호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커지죠.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왜 생기냐 봤더니 다크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크 커런트에 의해서 산탄 잡음이 생겼죠. 그래서 0일 때도 다크 커런트에 의해서 이렇게 산탄 잡음이 생기고, 또 신호가 있을 때도 다크 커런트 플러스 광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0, 1 신호를 이 잡음에 의해서 이게 잡음을 해서 0과 1을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판별이 안 되면 이게 신호가 왜곡이 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텍터의 노이즈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완전히 백색 잡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이런 분포. 그래서 지금 이제 밴드위스가 이제 여기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여기는 1000 메가헤르츠, 그러니까 1기가까지 이렇게 산탄 잡음, 이렇게 잡음 비가 이렇게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스펙트럼이 300에서 가장 큰 노이즈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노이즈가 줄어들죠. 노이즈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측정할 수 있는 신호도 1001기가가 지나면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노이즈 분포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디텍터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런 노이즈 스펙트럼을 확인해서 노이즈가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잡음이 되겠습니다. 서멀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열 에너지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전자 때문에 발생하고요. 산탄 잡음과는 독립적으로 생깁니다. 열 잡음을 포함한 광 다이오드 전류는 IP 플러스 IS 그 다음에 IT 여기 샷 노이즈 여기는 서멀 노이즈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열 잡음의 특징은 가우시안 랜덤 과정의 모델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이런 가우시안 분포에 랜덤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은 이제 비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가우시안은 어느 분포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대역폭은 보통 1기가보다 작았을 때 백색 잡음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1기가 이내에서는 이게 잡음이 모두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동일하다라고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열잡음의 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R 로드 저항 분의 4KT 온도, K는 볼츠만 상수, 델타 F는 대역폭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식에서는 앞에 그 샷 노이즈하고 살펴보면 여기는 그 광전류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 단지 온도에 대한 항이 있고요. 또 여기는 로드 저항이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전치 증폭기 할 때 고임피던스 할 때 로드 저항을 키우면 열 잡음이 줄어든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R이 증가가 되면 열 잡음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임피던스로 가면 R이 증가가 돼서 열 잡음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열 잡음을 줄이는 방법은 온도를 낮춰도 돼요. 디텍터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극저온으로 저온 상태 마이너스 40도, 30도 이렇게 저온 상태로 내려가면 열 잡음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잡음이 이런 식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 밑에 식은 이제 전자회로에 의해서 추가된 잡음을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텍터, 포토 다이오드 자체의 잡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폭기라든지 이런 캐패시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 열 잡음까지도 고려된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열 잡음은 이제 산탄 잡음과 달리 신호가 없을 때도 이렇게 열 잡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호가 들어오면 산탄 잡음과 열 잡음이 동시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열 잡음과 산탄 잡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잡음 분포는 산탄 잡음 분포와 열 잡음 분포를 합쳐준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개씩 산탄 잡음 분포식과 열 잡음 분포식을 이렇게 합쳐줘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신기의 잡음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분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분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 일단은 이제 시평균, 이게 시간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 평균은 예를 들어서 x가 t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거다. 이게 만약에 이게 볼트라 그러면 이걸 이제 x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노이즈 신호인데 이것이 평균값이 지금 이렇게 가로가 각진 가로가 평균을 뜻합니다. 시간에 대한 평균.
시간에 대한 평균은 시간분의 1, 그리고 이 신호를 시간에 대해서 모두 적분한 다음에 시간을 나눠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신호를 다 더해줘서 이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니까,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마의 신호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 시간 평균이라고 하는 이거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곱 평균 근, 이건 이제 그 한국말로 제곱 평균 근인데 이게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라 해서 스퀘어하고 민 평균하고 루트를 취해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호에다가 x의 제곱, 이 스퀘어가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 민은 평균이니까 평균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이 그 제곱 평균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XRMS라고 하는, 그래서 시평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XRMS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평균을 하면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제곱근 평균은 이것을 x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음수들을 다 위로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하고 루트를 씌워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음수와 양수가 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쪽 이제 음수축으로 많이 분포를 하느냐, 양수축으로 많이 분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데, 이 시평균을 하게 되면 이 음수 양수가 상쇄돼서 음수에 많이 존재를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한 이제 분포를 이렇게 이 시평균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저기에 돼 있는지를. 근데 제곱근 평균을 사용을 하면 이 음수책을 다 양수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다시 평균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평균값을 우리가 원하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루트 RMS, 이게 XRMS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신호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 신호에 대해서 평균해서 제곱을 하고요. 그리고 x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 것을 빼준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 그리고 이것을 루트를 취해주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균에서 멀리 이렇게 멀리까지 분포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시간상에 따라서 이게 노이즈가 이렇게 분포를 하면 이것을 그 볼트로 이렇게 쭉 확률 분포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 있냐면 0에 다 거의 위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이 분산이 크거나 표준 편차가 크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작으면 노이즈가 평균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작다는 것을 이런 분산을 통해서, 잡은 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4번 예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시한 그 식들을 각각을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런 이제 포토 디텍터가 있어요. 이런 그 수신기가 있습니다. 증폭기가 포함되어 있는 SI 실리콘 포토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디텍터가 여기로 빛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워가 공급되는 파워란이 있고 전원이 있고 여기가 신호를 받아서 출력해주는 전기 신호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전압 형태로 출력해주는 이런 디텍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800에서 1700 나노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디텍터를 이제 보면 디텍터 구매를 하면 이제 그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 MEP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X축이 주파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호의 주파수에 대해서 NEP는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라 해서 노이즈하고 그 거의 신호가 일치하는 지점. 그러니까 노이즈 대비 신호가 아주 그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노이즈와 구분이 될랑 말랑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파워 최소 노이즈하고 그 신호랑 거의 같은 그것을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0일 때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 파워가 이제 이거보다 파워가 크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가 작으면 좋은 거겠죠.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가 작으면 작은 신호까지 측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 이퀴벌런트 파워가 작은 것이 좋은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수신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이해를 했고요. 디지털 광수신기 구조와 각 블록의 주요 기능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광다이오드의 주요 잡음원, 샷 노이즈, 서멀 노이즈, 산탄 잡음, 열 잡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